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전현희 국회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십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전현희 의원이 상당히 신체적 위해를 당하고 조금 전에 병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녀왔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 정인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오늘 그냥 그 대통령실 앞에 있는 정문 앞에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정말로 이 서류를 받아야 하고 왜 탄핵 청원에 나와야 하는지를 요구하는 자리 정말로 무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전현희 의원 모시고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의원님도 먼저 들어오실 건가요? 자, 빨리 열으세요. 의원님. 카메라 부서져요. 의원님 조심. 의원님 다쳤다고. 아, 씨. 의원님 다쳤어. 들어가시죠.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일부러 막 들어가게 합니까? 자, 열어주세요. 의원님 들어가십니다. 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상상입니까?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저 장면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11시에 용산 대통령실에 저희 법사위원들이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 증인에 대한 송달 명령서를 저희들이 접수하러 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저 정인 송달서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못 받겠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들고 접수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요. 보통 이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저희들이 대통령실, 청와대 이렇게 뭐 항의 방문이나 이런 걸 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도 항상 정무수석이 나와서 의원들을 적어도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접대하고 차 한잔하고 말을 들어주고 보내고 이런 게 그동안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게 막아갔습니다.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기 벽에 콘크리트 돌벽에 부딪혀서 밀쳐져서 내팽개쳐서 찰가상을 입고 또 타박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죠. 자, 저희들이 이제 관련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말씀 나누는 중에 사진 이제 좀 띄워주시면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이제 갔던 것이 7명을 지금 정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강의구 부속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해서 이번에 탄핵 청원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수령을 거부했고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직접 국회의원들이 이제 행정실 이제 대통령실에 일단 방문해서 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절됐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바리케이트를 아예 치고 그러면 자 며칠 전까지는 이것을 수령하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용산에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건 뭐 때문입니까? 일단은 이제 용산의 주장은 저희들이 청문회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고 불법 청문회에 정의 소환 요청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적법한 송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청원이 접수가 되면 법사위에서는 이를 즉각 심사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이 청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문회를 하면 당연히 증인을 소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진행을 한 건데 이걸 느닷없이 불법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저희들은 이제 증인 송달서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라기보다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면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쳐들어가서 송달을 하겠다 해서 찾아간 거고요. 이걸 대통령실은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런 이제 뭐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자기들이 이게 불법이다 생각하면 불법한 송달서는 왜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적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적법한 경우에는 증인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만약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송달을 거부했다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그 송달 명령서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국민 140만 명에 달하는 명령인데 그걸 땅바닥에 내팽겨 친 거고요. 굉장히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참 이제 국민들이 분노할 일인데 결국 이제 송달을 거부함으로써 출석 안 해도 된다는 일종의 법꾸라지의 계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까? 그런 이제 지금 식으로 현재 하는 국회에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은 증인들을 불러들일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양한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의제 송달이나 또 집으로 직접 송달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져가는 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송달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반드시 송달을 해서 그 증인들을 국회에 청문회에 출석시킬 겁니다. 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트랙에 해야 한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김혜경 님께서는 참 치졸하고 더러운 정부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총 하나 주세요. 이런 이제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19일 날 지금 이제 탄핵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또 26일 날 두 번 열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실 외에 다른 쪽에서도 출석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송달을 아예 근원적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송달이 돼서 일단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출석 증인들의 그 출석 의사를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의사 확인이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선례 모범을 네. 보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인들에게도 이렇게 송달을 거부하고 저항해라, 그리고 청문회 출석하지 말라, 이런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일종의 암시하고 조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말로 이제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진입 또는 민원 접수를 거부했다고 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비서실장 선에서 결정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해외 순방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리케이트를 대치하면서 그게 이제 그냥 그 경찰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잡고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화가 나서 책임자 나와라. 그리고 누가 이것을 지시했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다. 그리고 국회법의 송달 그 방해죄 뭐 이런 것도 국회법 이제 또 법령에 네, 그런 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방해를 지시하고 교사하는 행위 다 처벌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시했냐, 책임자가 누구냐 계속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중간에 정무비서관이 나와서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말도 되지 않은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했을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회 운영이나 또 행안위, 경찰에 대한 그런 걸 열어서 지금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것은 순방 중인 대통령이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서실장 선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보고했을 거고 이 정도 사안을 야당 국회의원 오늘 7분 가셨습니까? 6분, 7분 이렇게 다는 못 갔고요. 예, 예. 오늘 이제 그 일정이 가능한 분들 한 4명, 5분 정도 갔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갔는데 저 정도로 이제 막았을 것 같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러면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을 건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용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탄핵 정원 청문회에 비협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또 신체적으로 상당히 위해를 받고도 이렇게 인터뷰 나오셨는데 자, 최고위원 이제 출마하셨습니다. 13분 중에서 이제 기호 1번 이렇게 이제 받으셨더라고요. 불편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신 이유 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받으면서 끝까지 싸워 이겨서 결국은 임기를 제대로 완수를 했고 그리고 저를 탄압에 앞장섰던 그런 이제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 또 권익위 고위 관계자를 16명을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재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도한 정권의 민낯을 확인하고 거기에 투쟁해서 싸워서 이긴 그런 이제 당사자 목격자로서 이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의 지도부에 입성해서 최전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생각의 책임감으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했고요. 오늘 대통령실에 가면서 그런 저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체감을 하고 그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몸싸움이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경찰들과 이렇게 몸싸움하면서 기자들을 지키고 기자들을 보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제가 잘 큰 목소리가 아닌데도 정말 목청껏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실제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지도부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을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당으로 수권 정당의 이미지. 그래서 재집권 할 수 있는 그런데 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한 민생 전문가 그리고 또 강남에서 당선이 된 이 우리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적임자 이런 역할을 지도부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재선 국회의원 하던 전인희 의원 모습은 이제 전문가로서 또 차분하고 조용하고 또 따박따박 잘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지역구 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당했던 그런 이제 일종의 탄압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장 중심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오늘 사실 고초를 겪었긴 했지만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전환이 돼 있어서 아 이제 전현희 의원이 투사가 됐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잘 어울립니까? 투사라는 게 잘 어울리는지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제가 좀 네.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게 제가 일종의 증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투사로 만드는 이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더 강하게 독하게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선량하고 그 진짜 더 잘 살 그런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민생 도탄에 빠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다시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군사 독재 정권과 비슷한 그런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이런 독재 정권의 그 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인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무섭고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떨쳐 이겨내고 이런 독재에 저항하는 투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돼야 한다. 그게 제 사명이다. 자,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국회에서는 야당은 또다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전면전 전쟁을 하느냐, 투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늘 우리 이제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민생이냐 아니면 정권에 대한 전면전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야당의 역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무능한 그리고 국민들이 민생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심판하는 게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사실 민생은 원래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운용하고 정책을 만드는 책임자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민생이 위기에 빠지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여당의 역할인데 정부와 여당이 이걸 소홀히 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고 그러한 역할을 지금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싸우고 민생을 챙기는 두 가지 역할을 지금의 민주당은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비춰지기로는 열심히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민생도 같이 챙기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민주당은 지금 거의 매주 정책의총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 법안, 제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이것을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실제로 법안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 민생 현장에서 간담회나 실제로 국민들과 접촉하고 국민들 어려움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그리고 상임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임위는 계속적으로 국회를 개최를 하잖아요. 근데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지금 거의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를 태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민주당은 거의 매일 이 상임위를 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 네. 그게 여야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챙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은 거의 태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게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전현희 의원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정치를 하려는지 어떤 정치가 전현희 의원의 목표인지 이런 말씀을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위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셔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 역시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영상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기도 했고 지금 봐도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심정으로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퇴인사의 눈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폭압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또 뭐냐,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 영상 다시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다시 보니까 또 울컥한데요. 예. 제가 윤석열 정권이랑 싸우면서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이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이랑 싸우는 투사로서, 당사자로서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스스로 강하게 또 다짐하고 그래서 정말 안 울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왜 저때 울컥했냐면 우리 직원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 혼자 그 고통을 받고 탄압을 받는 거면 저 혼자 감내를 하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엄청 많이 이제 뭐 감사도 당하고 직원들도 탈탈 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직원들 뭐 업주비, 출장비 이런 것도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징계도 받고 형사 고발도 받고 이런 이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직원에 대한 미안함 그런 걸로 울컥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권익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함에 결코 비겁하게 무릎 꿇지 않겠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권익위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뭐 윤석열 정권 행동대장처럼 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소 이런 것도 뭐 다 면죄부 주고 최근에 방심위 관련해서도 정말 이중잣대로 공익신고했던 뭐 이런 직원들을 오히려 수사 고발 그러니까 이첩 요청을 하고 유일임은 그냥 방심위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잣대로 권익위가 이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너무 참담하고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게 늘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인데 자, 전 정권과 비교해서 현 윤석열 정권과 그 문재인 정권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때도 그러면 권익위원장이면 정권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하수인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질문드리면 굉장히 불쾌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 정권에서 바라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정tak금지법 관련 사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요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실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청와대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저 혼자서 들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사나 의견은 표명하지 않겠다. 절차대로 시스템대로 올라오는 그 내용대로 나는 우리 권익위의 입장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완강하게 권익위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익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도 저에 대해서 좀 섭섭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의 권익위는 뭐 알아서 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용산에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는 대부분 용산의 입김에 맞게 결론을 내리고 기존 권익위의 결정에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 뭐 디올백 수수 경우에는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그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보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의 권익위는 스스로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스스로 기관의 존재 의미를 팽개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정권이 얼마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 필요하도록 만드는지를 뭐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핍박과 고초를 겪으면서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은 또는 국회에 입성하지 않고 바깥에서 엄청난 탄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좀 겪었던 고초나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탄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이 싸우고 투쟁을 할 때 그래서 끝까지 임기를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최전선에서 싸워주니까 자신들에게 올 그런 탄압이나 이런 게 오지 않고 자신들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돼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때 최전선에서 싸울 때에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사히 그 임기를 마치고 아무 일 없이 이제 마친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정권의 뭐 감사원을 동원한 뭐 탄압이나 검찰을 동원한 탄압을 받은 전 정권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급 인사들, 대통령실 뭐 수석급 인사들, 또 뭐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또 뭐 공기업의 인사들, 지금 무수히 많은 인사들이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굉장히 짠하고 동지의식을 느끼고 제가 어떻게든 또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켜주는 게 제 또 사명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 정권의 탄압이 얼마나 무도하고 불의하고 불법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응징하고 지금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억울한 노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치 현장에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극단적 고통에 있을 때 죽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죽음은 아니다.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자체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의원을 통해서 한번 역지사지 해보시면 혹시라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래도 죽는 일 아닌데 한번 참고 원칙대로 희망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씀은 참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때 늘 제 가슴 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정의는 이긴다. 사필 규정이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는 이긴다. 사필 규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 새기면서요. 추사 전현희로 바뀌어 있는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잠깐 영상 하나 보면서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이 당시에 한 발언 기억하십니까?
네, 뭐 속기록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시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가오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혜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잡고 웅덩이 푹 빠져서는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하기 사과하시겠습니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의 심심한 위로를 보탭니다. 제가 저희 영상을 보면서요. 그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저 태도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 그리고 단어 선택,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너무 저때 화가 나가지고요. 저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목소리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웅덩이에 빠져서 그냥 손잡고 가다가 그러다가 사고 당해서 뭐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우리의 정말 그 억울한 우리 청년의 장병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도저히 인간으로 이렇게 진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무책임함.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 그리고 그 수사를 조작하고 배후에서 로비를 했던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있었다. 추측하자면 김건희 여사로 연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갔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국정농단을 뛰어넘어서 그냥 탄핵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지금 해명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일단 밝혀진 것은 그 수사 기록 회수, 탈취 관련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이거는 밝혀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 신범철 차관하고 해소 관련 통화를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시원 비서관이 이 탈취 관련해서 경찰청에게 그 라인으로 연결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은 유재현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경찰청에서 탈취 해소 관련 전화가 올 거다. 이렇게 했고 이종섭 장관은 기록 해소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걸 퍼즐을 딱 맞추면 기록 탈취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됐다는 게 청문회에서 거의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록 탈취 이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를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했거든요. 모른다고 하고 골프를 친 적도 없다. 이래서 관계를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종호가 임성근을 알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그 친밀한 사상 장군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를 위해서 VIP에게 로비를 하려고 했던 그 정황이 이번에 이제 녹취록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궁금했던 건 왜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을까? 그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좀 수수께끼였는데 이번에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그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호라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수사가 개시가 되면 김건희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지 방조범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여가 없는 건지 이것이 사실상 이종호 대표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질 좌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라는 이 인물은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약점을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그
이 구명 로비가 들어갔고 승진 로비가 들어간다면 이건 국정농단이죠. 네. 예, 그리고 헌법 문란이고 이거는 이게 특검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이 증인 소환장을 그렇게 대통령실이 극렬하게 거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고위원 이제 선거 앞두고 지금 방송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만 전현희 의원 전현희 TV 홍보도 해야 하고 또 후원금도 좀 모아야 되고 방송 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후원이 생각보다 안 들어온다.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홍보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현희 TV와 그 후원 계좌를 이렇게 넣자고 하셔서 저는 흔쾌히 동의를 하고 오히려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법사위 지금 이제 청문회 뭐 또 검사 탄핵 청문회 또 지난번에 최혜병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청원 탄핵 청문회 뭐 이런 게 계속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또 거의 매일 회의하고 뭐 이러는 상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위 출마 선언을 했지만 선거운동할 시간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아니면 이제 뭐 웹자보나 또 유튜브 영상을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이런 정도만 거의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 다니거나 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거는 거의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다. 그런데 13분 중에서 이제 기호는 1번 받으셨더라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까? 네. 자, 1번 받았으니까 이제 1등 목표로 지금 달리고 계신 거죠. 일단은 뭐 뭘 하든지 1등을 목표로 하는 건 좋으니까요. 네. 일단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제 사전에 지금 컷오프 같은 걸 좀 8명, 9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게 하는가요? 이번 주 일요일에 네. 그 컷오프 예비 경선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8명, 지금 현재 13분이 출마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8명만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합니까? 민주당 중앙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예. 그다음 당직자, 그다음 민주당 상임 고문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50% 표를 행사하고요. 나머지는 권리당은 50%에서 컷오프를 결정합니다. 컷오프를 결정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대체로 이제 어떤 분을 후보로 8명 안에 넣어야 되는지는 대체로 이제 정해놓고는 있을 것 같고요. 네, 1인 2표고요. 지금 어느 정도 표심은 정했을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컷오프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꼭 한 표, 1인 2표니까 한 표는 전현희에게 주시면 제가 효능감 있게 최전선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장서서 투사가 돼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제가 수석 변호인으로서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남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현희 의원이요. 경북에 가서 정말 험지 중에 험지, 민주당의 험지인 경북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정말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 500명 정도 모여 있는 큰 야외 행사장인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에 가서 소개를 받고 축사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저를 알려야 되잖아요. 떼약볕에 500명이 앉아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행사를 방해하지 않게 해서 한 명 한 명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하면서 행사를 앞에 진행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냥 떼약볕에서 시멘트 바닥을 질질질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박수 소리가 나오고 저 강연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아, 네. 강남에서 정말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지역구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명함 받고 던져버리고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욕을 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500명이 있는 청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시피 하면서 500명에게 다 명함을 전달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좌중에서 그냥 박수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북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험지에서 활동하는데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전현이 이렇게 해서 강남에서 국회의원 했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마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 나와서 이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이번에 또 친명이 아닌데도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이런 면에서 저 영상에 나오는 연설 내용과 지금 현재 전현희 의원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들 후보를 보면 딱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이 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진보, 능력 있는 습관 정당의 그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지도부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분들 중에 전현희만의 차별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정치가 우리 민주당이 정말 말빨도 세고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세게 공격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정치 특히 지도부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이고 실천이고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정권과 정말 이번에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투사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정말로 위기 상황이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고 우리의 상대는 검찰 독재 정권이란 말이죠. 무도한 정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말로 평론하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검찰 정권이랑 대응하려면 법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면 한 방에 우리가 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와 논리로 이 정권의 그 핵심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게 지도부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권과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은 지금 지도부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점이 있지 않나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확실히 강점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고 훨씬 더 나빠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고 그리고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면면을 보니까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 아니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그리고 호응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김두관 의원이 전 의원이 출마를 했고 또 다른 한 분이 당대표 경선에 뛰지만 정말로 재밌는 것은 최고위원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을 여러분들께서 좀 돕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당원이면 지지해 주시고 주위에 그런 당원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전현희 TV 그리고 국회의원 전현희 후원회에 이 농협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301-0343-8643-91 아무리 봐도 전현희 의원이 직접 읽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데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은 1인당 후원 한도가 500만 원인가 이렇습니까? 네, 네, 정치자금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하면은 연말에 여러분들 전액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서 후원 계좌를 열어드리니까요. 한 푼 한 푼. 사픽스에서는 처음이고요. 다른 방송에서는
그러면 스픽스를 본 분들이 가장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체급도 결정나니까 저도 열심히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방송 초두에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물리적 충돌 설명을 해주셨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국민들에게 선보일 전현희 정치는 바로 이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꼭 국회에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정말로 바라는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실 것이지요. 네. 국민들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국민들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불화살의 전사로서 예.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